재벌가의 개인 운전기사로 12년을 일한 남자가 있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기사 아저씨라는 호칭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이야기가 어느 날 VIP 접견실에서 터져 나온 유창한 일본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12년 동안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 없는 남자가 그날 처음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성도그룹 본사 빌딩 27층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복되는 값비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VIP 접견실로 향하는 길목마다 경호원들이 무표정하게 도열해 서 있었다. 오늘의 손님은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다이토 산업의 회장 부부였다. 성도그룹이 3년 넘게 공들여 추진해온 합작투자 계약의 마지막 관문, 그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오늘이었다. 회의가 아니라 만찬에 가까운 접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천억 원의 미래가 걸린 협상 그 자체였다. 접견실 안에는 성도그룹 강 회장이 직접 나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전무 상무 그리고 기획조정실 핵심 임원 3명이 반듯하게 자세를 잡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다이토 산업의 나카무라 회장과 그의 아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카무라 회장의 아내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업계에서는 그녀가 남편의 모든 해외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녀의 표정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각도 하나가 계약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통역을 맡은 사람은 성도그룹이 외부에서 특별히 섭외한 일본어 동시통역 전문가 이정아 씨였다. 도쿄대 출신의 UN 회의 통역 경험까지 있는 최고급 인재였다. 강 회장이 직접 이름을 지정해서 부른 사람이었으니 그만큼 오늘 자리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접견이 시작된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터졌다. 이정아 통역사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에는 잠깐 기침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 회장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나카무라 회장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정아 씨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고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과호흡이었다. 극심한 긴장과 컨디션 난조가 겹친 결과였다. 접견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서실 직원 2명이 달려들어 이정아 씨를 부축해 밖으로 옮겼고 강 회장의 수석 비서인 윤 비서가 급히 전화기를 붙잡고 대체 통역사를 수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수준의 비즈니스 일본어를 소화할 수 있는 통역사를 30분 안에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나카무라 회장 아내의 표정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이런 돌발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결여로 읽힌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 그것은 곧 신뢰의 균열을 의미했다. 나카무라 회장이 아내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가를 일본어로 속삭였다. 그 속삭임의 내용을 방 안에서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강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 윤 비서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빠르면 1시간, 현실적으로는 1시간 반은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었다.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나카무라 회장 부부를 빈말 없이 앉혀둔다는 것은 계약 파기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접견실 문 밖에서 줄곧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단정하지만 소매 끝이 약간 해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구두는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밑창이 여러 번 갈린 흔적이 보이는 오래 신은 구두였다. 그 남자는 늘 이 자리에 있었다. 강 회장이 이동할 때마다 차 앞에서 문을 열고 도착하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용무가 끝나면 다시 차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다. 박종수 올해 67, 성도그룹 강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12년을 일한 사람이었다. 12년 동안 그는 이 빌딩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녔지만 누구도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기사 아저씨 차 빼놔. 기사 아저씨, 회장님 몇 시에 출발하셔? 기사 아저씨, 오늘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어. 기사 아저씨. 그것이 이 건물 안에서 박종수라는 사람의 유일한 이름이었다. 임원들은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비서들은 그에게 지시를 전달할 때 서류를 전달하듯 사무적이었다. 그는 이 화려한 건물 안에서 가장 투명한 존재였다. 종수는 문 밖에서 안쪽의 소란을 감지했다. 통역사가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고 윤 비서가 복도에서 다급하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열린 문 사이로 나카무라 회장의 아내가 핸드백을 집어드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동작이었다. 일어나면 끝이다. 종수는 그것을 알았다. 그가 왜 그것을 알았는지 그건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종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조용히 접견실 안으로 들어섰다. 윤 비서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나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종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운전기사가 왜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 라는 시선이었다. 종수는 그 시선들을 모두 받아 안으며 나카무라 회장 부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카무라 가이초, 오쿠사마 다이헨,
시츠레이 이타시마시다. 쇼쇼 오마지 이타다케마스카. 완벽한 경어체 일본어였다. 발음은 또렷했고 억양은 도쿄 표준어 그 자체였다. 통역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 진심을 담아 건네는 정중한 사과와 양해의 말이었다. 방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윤 비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전무와 상무는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카무라 회장의 아내가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종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움도 경계도 아닌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다. 그 순간 접견실 안에서 가장 투명했던 남자가 가장 또렷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그날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12년 동안 침묵 속에 품고 살아온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이고 누구도 묻지 않았던 과거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시간을 12년 전 그 겨울로 되돌려보자. 2014년 겨울 서울은 유난히 일찍 얼어붙었다. 박종수는 그해 55이었고 그의 인생은 이미 한 번 무너진 뒤였다. 종수는 원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한때 그는 부산에서 작지만 탄탄한 수산물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거래처의 절반이 일본이었고 오사카와 시모노세키를 제 집 드나들듯 오갔다. 일본어는 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23세 단돈 80만 원을 들고 오사카로 건너가 새벽에는 츠키지 어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낮에는 수산물 중개상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리며 몸으로 익힌 말이었다. 7년을 그렇게 살았다. 일본인 거래처 사장들이 그를 박상이라 부르며 자기 집 식탁에 초대할 정도로 그의 일본어에는 교과서에 없는 온기와 격식이 함께 배어 있었다. 귀국 후 세운 무역회사는 10년 넘게 순탄하게 돌아갔다.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산 해운대 근처에 아파트도 장만했고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이었다. 무너진 것은 2008년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산물 수출 시장을 덮쳤고 종수가 믿었던 일본 측 파트너가 대금을 떼먹은 채 부도 처리됐다. 연쇄적으로 그의 회사도 문을 닫았다. 빚이 4억 가까이 남았다.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고 아내의 적금까지 털어도 절반을 갚기 어려웠다. 그 뒤로 종수의 삶은 긴 내리막이었다. 화물 운전, 대리운전, 식당 배달.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아내는 묵묵히 옆을 지켰지만 부부 사이에 웃음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였다. 그때 종수의 나이 49이었다. 남자의 50을 눈앞에 둔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특유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체념이 얼굴 전체에 엷게 깔린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종수에게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을 이해하려면
1986년 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3세 박종수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다.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일문학과 4학년이었다. 수능 성적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읽은 나씀의 소세키의 번역본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이라는 소설이었다. 선생님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안고 조용히 무너져가는 이야기. 15살의 종수는 그 책을 3번 읽었고 3번째 읽었을 때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글을 원래의 말로 읽고 싶다고. 그것이 일본어를 시작한 이유였다. 대학 시절의 종수는 누가 봐도 학자의 길을 갈 사람이었다. 교수들이 대학원 진학을 권했고 일본 문학 원서를 거의 사전 없이 읽는 그의 실력은 학과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졸업 논문은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 속 자기 파괴적 서사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심사위원이 학부생 논문이 아니라 석사 수준이라고 평했다. 종수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에게 일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었고 감정을 다루는 또 하나의 손이었다. 졸업 후 종수는 교수의 추천서를 들고 도쿄로 건너갔다. 와세다 대학 근처에 다카다노바바라는 동네 다다미 4장 반짜리 하숙방이 그의 세계였다. 낮에는 대학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이자카야에서 접시를 닦았다. 새벽 2시에 하숙방으로 돌아오면 젖은 손으로 원서를 펼쳤다. 미시마 유키오 가와바타 야스나리 외 겐자부로.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일본 문학의 거장들이 쌓여 있었다. 도쿄에서의 시간은 고되었지만 종수의 표정은 밝았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가끔 남은 니쿠자가를 가져다 주었고 같은 대학원의 일본인 동기들은 종수의 일본어를 듣고 처음에는 제1교포인 줄 알았다. 그의 일본어에는 단순한 유창함을 넘어 일본인 특유의 뉘앙스와 완곡한 표현, 경어의 층위까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지도교수였던 나카무라 선생은 종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바꾼 자네의 일본어에는 일본인이 잊어버린 정중함이 남아있어. 그 말이 종수에게는 어떤 학위보다 값진 훈장이었다. 하지만 유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소식이 부산에서 날아왔고 종수는 석사 과정을 1년 남겨두고 귀국해야 했다. 학위 없이 돌아온 청년에게 학계의 문은 닫혀 있었다. 대신 종수는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무기로 다른 길을 택했다. 부산의 한 종합상사에서 일본 담당 해외 영업직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종수는 일본 거래처와의 협상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단순히 통역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일본 비즈니스 문화의 행간을 읽었다. 상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상 거절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관심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종수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덕분에 입사 3년째 과장으로 승진했고 5년 차에는 일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았다. 결혼도 그 무렵이었다. 같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 이순영. 화려하지 않았지만 든든한 사람이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고 2년 뒤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부산 해운대 뒤편의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살았다. 종수는 매달 일본 출장을 다녀왔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간사이 공항 면세점에서 산 과자 상자를 안겨주었다.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종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상사를 낳아 자기 무역회사를 세운 것은 2000년이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일본 수산물 시장을 꿰뚫고 있는 종수의 네트워크 덕에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다. 오사카 시모노세키 하카타의 수산물, 도매상들과 직거래 라인을 구축했고 한때 직원이 12명까지 늘었다. 그 시절 종수의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된 궤도 위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08년은 모든 것을 삼켰다. 금융위기의 파도가 종수의 작은 배를 뒤집었을 때 그의 나이 45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사는 무너졌고 빚더미가 남았다. 그 뒤에 6년은 종수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시간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화물차 시동을 걸던 겨울.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주차장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밤. 아내 순영기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수술비 8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 연속 잠을 자지 않고 대리운전을 뛴 적도 있었다. 아들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서 있던 날도 있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매일 아주 작은 조각씩 떨어져 나간다. 옛 동료를 길에서 마주쳤을 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지는 것. 종수는 그렇게 조금씩 과거의 자신을 지워갔다. 일본 문학을 논하던 청년도 일본어로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던 해외 영업맨도 명함에 대표이사를 새기던 사업가도 전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어졌다. 2014년 겨울 종수가 55이 되던 해 오래전 화물 운송 일을 함께 했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 가문에서 개인 운전기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월급은 나쁘지 않았고 숙소도 제공된다고 했다. 종수는 이력서를 써야 했다. 펜을 들고 학령란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명문대 일문학과 졸업이라고 쓰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돌아올 것이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운전기사를 하려 하느냐고.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지난 6년의 추락을 전부 꺼내야 했고 종수는 그것이 두려웠다. 아니,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쳤다.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쳤다. 그는 학력란에 고졸이라고 적었다. 펜을 놓았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전 도쿄의 하숙방에서 밤새 원서를 읽던 자신을 그 순간 종수는 스스로의 손으로 지웠다. 면접은 간단했다. 운전 경력, 건강 상태, 전과 여부. 종수는 묵묵히 대답했고 일주일 뒤 채용 통보를 받아갔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회장가의 박 기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 새 삶이라고 부르기엔 그것은 삶이라기보다 침묵에 가까웠다. 회장가의 저택은 서울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있었다. 높은 돌담 안쪽으로 들어서면 잔디밭이 펼쳐지고 본체와 별차에 그리고 차고 옆에 붙은 작은 관사가 종수의 공간이었다. 6평 남짓한 방에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그것이 종수의 세계 전부였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세 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회장님의 일정에 맞춰 대기했다. 차 안에서는 말을 걸지 않았다. 회장이 먼저 말을 걸 때만 짧게 대답했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회장님. 종수의 하루는 대부분 이 두 문장으로 완성되었다. 문제는 회장이 아니었다. 회장의 며느리였다. 큰아들의 아내인 서현주라는 여자는 집안의 실질적인 살림을 쥐고 있었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가사 인력을 자신의 부하처럼 다루었다. 종수에게는 유독 심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는지 아니면 그의 조용한 태도가 미숙해 보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온도는 항상 차가웠다. 박 기사 차 안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있으면 그날 월급에서 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내비게이션도 못 보나. 고졸이면 고졸답게 시키는 것만 하세요. 고졸.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종수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다. 자신이 직접 써넣은 두 글자가 이렇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종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거짓이 드러나고 거짓을 유지하려면 침묵해야 했다. 그래서 종수는 삼켰다. 매번 매일 소리 없이 삼켰다.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삼키는 날들이 쌓였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어느새 12년이 되었다. 종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할 수가 없었다. 회장가의 시간은 종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종수의 눈이 먼저 떠졌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관사 문을 열면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동의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겨울에는 영하의 칼바람이었고 여름에는 눅눅한 습기였지만 종수에게 계절은 의미가 없었다. 어떤 날씨든 차고 문을 열고
세 대의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회장님의 벤츠 S클래스는 항상 가장 먼저 확인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워셔액, 실내 온도 설정, 뒷좌석, 물병 교체. 그 다음 사모님의 제네시스. 마지막으로 큰아들 내외가 쓰는 BMW. 세 대를 모두 점검하고 세차까지 마치면 이미 6시 반이었다. 그제야 관사로 돌아가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이라고 해봐야 전기밥솥에 남은 밥과 김치 가끔 라면 한 그릇. 누가 차려주는 밥이 아니었다.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가끔 반찬을 남겨두기도 했지만 그것도 은밀히 챙겨주는 것이었다. 기사에게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것은 이 집의 규칙에 없었다. 아침 7시부터 종수의 하루는 전적으로 회장가의 스케줄에 종속되었다. 회장님은 7시 45분에 출발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모님은 10시쯤 백화점이나 모임에 나섰다. 큰 며느리 서현주는 불규칙했다. 갑자기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10분 안에 현관 앞에 차를 대지 못하면 불같이 화를 냈다. 종수는 그래서 항상 대기 상태였다.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샤워 중에 호출이 왔다. 머리에 비누 거품을 묻힌 채 수건 하나 걸치고 뛰어나갔던 그날을 종수는 아직 기억한다. 서현주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보고 있었고 종수가 도착하자 한마디만 했다. 센 분 늦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숙이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었다. 명절은 더했다. 설과 추석,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하지만 종수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었다. 회장가의 친척들이 모이면 공항 마중부터 시작해 서울 곳곳의 호텔과 식당을 오가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했다. 회장의 형제들, 사모님의 친정 가족들,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까지 모두가 종수를 당연하게 불렀고 종수는 당연하게 움직였다. 그 사이 종수의 아내는 혼자 밥상을 차렸고 딸은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 것을 언젠가부터 그만두었다. 아들의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다. 회장님의 골프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찍어 보내준 사진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다. 종수는 차 안에서 그 사진을 보다가 화면을 껐다.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물리적인 칸막이가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구분선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사람이었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기능이었다. 종수는 그 기능에 충실했다. 룸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하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를 들으되 듣지 못한 척했다. 회장가의 사적인 이야기들, 사업 비밀, 가족 간의 다툼, 그 모든 것이 종수의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종수의 입에서 다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무시는 계속되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압구정의 레스토랑으로 향할 때였다.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모님의 친구가 물었다. 언니, 기사분이 참 점잖으시네. 어디서 구했어? 사모님이 대답했다. 우리 박 기사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순해서 좋아. 딴 생각 같은 거 할 줄을 몰라. 뒷좌석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종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배운 게 없어서 순하다. 그 말이 가슴에 작은 모처럼 박혔다. 빼낼 수도 빼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박힌 채로 살았다. 회장의 큰아들 재미는 더 노골적이었다. 35살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라곤 접대 골프와 해외 출장뿐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종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한 번은 이런 통화를 했다. 아니, 그 건은 내가 알아서 해. 근데 형, 운전기사 하나가 말이야. 기사 주제에 내비를 너무 믿어. 내가 길을 알려줘도 제 고집대로 가. 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가. 재미는 웃으며 말했고 종수는 그 웃음을 등 뒤에서 들었다. 백미러 속 자신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핸들을 잡은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는 정확한 경로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회사 행사가 있는 날은 또 다른 종류의 모멸이었다. 그룹 창립 기념일이나 송년회 때 임직원들은 호텔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다. 기사들은 달랐다. 지하 주차장 한편에 간이 테이블이 놓이고 도시락이 배달되었다. 5명의 기사가 나란히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해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수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생각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것만 떠올렸다. 아내의 병원비가 있었다. 3년 전부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국립대였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치면 적지 않았다.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다. 학원비와 교재비, 면접을 위한 정장 한 벌. 하나하나가 종수의 급여에서 빠져나갔다. 남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부족한 것도 없었다. 딱 그만큼이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종수는 참았다. 참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의무였다. 밤이면 관사의 작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는 날이 있었다. 불을 켜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관자놀이 깊어지는 팔자주름, 점점 탁해지는 눈동자. 거울 속 남자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박종수가 아니었다.
학력 고졸의 운전기사 박 기사였다. 종수는 그 거울 앞에서 주먹을 쥐었다. 아무것도 때리지 않았다. 그저 쥐었다가 풀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종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밤 11시. 회장가의 모든 불이 꺼지고 나면 종수의 관세만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졌다. 침대 옆 서랍에서 꺼내는 것은 일본어 원서였다. 경제서, 소설, 역사서,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종수는 매일 밤 최소 1시간씩 일본어 책을 읽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수첩에 적었고 다음 날 다시 확인했다. NHK 라디오는 이어폰으로 들었다. 일본 뉴스 앵커의 정확한 발음을 따라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일본 경제신문은 온라인으로 구독했다. 매일 아침 차량 점검 전 스마트폰으로 헤드라인을 훑었다. 환율 엔화 동향, 일본 기업의 분기 실적. 그의 눈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뇌는 여전히 도쿄의 비즈니스 세계를 읽고 있었다.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명절에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한 날에도, 서현주에게 모멸적인 말을 들은 날에도,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더 오래 읽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다. 기도에 가까웠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운전석에 갇혀 있지만 정신만큼은 갇히지 않았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가끔 새벽 2시가 넘도록 불을 끄지 못한 밤이 있었다. 원서의 한 문장이 가슴에 와닿는 밤이었다. 그런 밤이면 종수는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일본어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종수의 일본어는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더 단단해졌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의 언어처럼 12년이라는 시간은 종수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었다. 회장가 사람들에게 그는 핸들을 잡는 손이었고 문을 여는 팔이었고 짐을 드는 등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과거도 없는 기능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만큼은 아무도 투명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날.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날 하루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아침만 해도 세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종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여느 때처럼 차량을 점검했고 여느 때처럼 현관 앞에서 회장의 출발을 기다렸다.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것은 회장의 얼굴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종수는 알아챘다. 12년을 모신 운전기사의 감각이었다. 회장의 눈 밑에 그림자가 졌고 입술이 마른 채로 갈라져 있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던 얼굴이었다. 그날은 일본 최대 종합 상사 중 하나인
다나카 그룹과의 합작 투자 협상이 예정된 날이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걸린 자리였다. 회장가의 기업에게 이 협상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내수 시장 침체와 연이은 투자 실패로 기업의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다. 이 협상이 무산되면 회장가의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다나카 그룹과의 합작은 사실상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다나카 회장 부부가 직접 방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협상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다나카 게니치 회장과 그의 부인 다나카 유리코 부회장. 일본 재계에서 부부가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서는 드문 케이스였다. 특히 유리코 부회장은 다나카 그룹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실세 중의 실세로 그녀의 승인 없이는 어떤 해외 투자도 성사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두 사람이 서울까지 날아온 것이다. 회사 본관 최상층 VIP 접견실. 종수는 회장을 내려드린 후 평소처럼 복도 끝 대기 의자에 앉았다. 접견실까지는 긴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로 간간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번갈아 오갔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그 사이를 연결했다. 종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복도가 너무 조용해서 소리가 저절로 흘러들었다. 처음에는 평온했다. 인사가 오갔고 차를 권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30여 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졌다. 특히 유리코 부회장의 일본어가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투자 조건의 세부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있었다. 종수의 귀에는 그 일본어가 또렷하게 들렸다. 수익 배분 구조, 경영권, 참여 범위 철수 조건.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정확했다. 그때였다. 접견실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 그리고 급박한 한국어가 터져 나왔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서가 뛰어나왔고 그 뒤를 따라 통역사가 실려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슴을 움켜쥐고 과호흡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통역사는 들것에 실려 복도를 지나갔다. 종수의 눈앞을 스쳐 지나간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비서가 복도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대체 통역사에게, 외부 통역 에이전시에게, 일본어가 가능한 임원에게. 하지만 대체 통역사는 부산 출장 중이었다. 에이전시는 최소 2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어가 가능한 임원은 회의 중이었고 그마저도 비즈니스 레벨의 통역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접견실 문은 열린 채였다. 종수의 자리에서 안이 보였다.
회장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나카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일본어로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유리코 부회장이 핸드백을 집어드는 것이 보였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동작이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종수에게는 그 일본어가 선명하게 들렸다. 통역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회사와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복도까지 울렸다. 비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가, 수천 명 직원들의 생계가 그 순간 유리코 부회장의 핸드백 끈을 잡은 손가락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비서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1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온 비서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종수는 대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의 귀에는 접견실 안의 일본어가 계속 들리고 있었다. 다나카 부부가 나누는 대화, 유리코 부회장의 불만, 게니치 회장의 망설임. 모든 단어가 종수에게는 의미를 가진 채 들려왔다. 12년간 매일 밤 읽은 일본어, 매일 아침 들은 NHK 뉴스, 수천 페이지의 원서, 수만 개의 단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두려웠다. 저 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12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운전기사라는 자리가 허락하는 경계를 넘는 것이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그날로 쫓겨날 수 있었다. 아니, 잘 되어도 쫓겨날 수 있었다. 주제 넘었다는 이유로, 분수를 몰랐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종수에게 허락된 것은 핸들을 잡는 것뿐이었다. 그 이상은 월권이었고 그 이상의 능력은 불경이었다. 종수의 발이 멈췄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접견실까지 15걸음. 그 15걸음이 12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편지가 스쳤다. 아이들의 얼굴이 스쳤다. 그리고 매일 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입술만 움직이며 읽었던 수천 개의 밤이 스쳤다. 그 밤들이 전부 이 15걸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밤들은 전부 거짓이 되는 것이었다. 종수가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서가 눈을 크게 떴다. 종수를 붙잡으려다 멈췄다. 종수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종수의 손이 접견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12년 동안 이 문 앞을 수백 번 지나갔지만 손잡이를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다나카 부부가 고개를 돌렸다. 임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았다. 운전기사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고개를 살짝 숙인 그 남자가 완벽한 일본어 경어로 입을 열었다. 쇼크력이 이타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발음이 아니었다. 억양도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 실린 품격이었다. 도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년간 담금질된 정중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경어의 울림이었다. 유리코 부회장의 핸드백을 잡은 손이 멈췄다. 게니치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회장의 입이 벌어졌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렸다. 운전기사 정장을 입은 남자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종수는 이미 문 안에 들어와 있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12년간 쌓인 침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종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일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라는 형태를 빌린 12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였다. 테나가 카이조니엠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수는 회장을 향해 한국어로 먼저 말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다나카 게니치를 바라보며 유려한 일본어로 회장의 입장을 전했다. 통역사가 하는 것처럼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회장이 말하지 않은 것 말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삼킨 것, 그 아래에 깔린 진심까지 읽어서 다나카가 이해할 수 있는 결로 다시 짰다. 일본의 비즈니스 언어에는 직선이 없다. 곡선만 있다. 종수는 그 곡선의 반지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다나카 게니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의아함이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남자의 일본어에는 도쿄 마루노우치의 회의실 냄새가 나는가? 게니치는 아내 유리코를 힐끗 보았다. 유리코도 같은 표정이었다. 그때 유리코가 입을 열었다. 교토 사투리가 섞인 부드러운 말투였다. 본 계약의 문화적 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기대라고 했다. 목소리도 온화했다. 하지만 종수는 그 문장의 끝이 살짝 올라간 것을 놓치지 않았다. 교토 특유의 완곡한 불만이었다. 말의 표면에는 꽃이 피어 있지만 뿌리 아래에는 가시가 박혀 있는 문장이었다. 종수는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다나카 부인께서 문화 융합 부분에 기대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현재 제한된 방식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교토식 표현으로 기대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일본어의 혼내와 다테메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드러낸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이지요. 부인의 진짜 의미는 지금 방식으로는 일본 소비자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수 때문이 아니었다. 유리코의 눈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 남자가 정확히 읽어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유리코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문화를, 자신이 태어난 도시의 말투까지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존중이었다. 게니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실례지만 그가 종수에게 직접 일본어로 물었다. 어디서 일본어를 배우셨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 정도의 일본어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게니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종수가 대답했다. 여전히 완벽한 경어로 도쿄에서 유학했습니다. 와세다 대학 상학부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자랑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방 안에 떨어지는 무게는 어떤 폭탄보다 무거웠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와세다 대학, 일본 최고의 사학. 그곳에 상학부를 나온 남자가 12년 동안 자기 차의 핸들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은 지금 처음 알았다. 아니, 알려고 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남자에게 학력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운전기사에게 학력을 묻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변명이 올라왔지만 그 변명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회장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그 순간 유리코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와세다 상학부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와세다입니다. 문학부였지만 83년도 입학이에요. 종수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저는 84년도 입학입니다. 유리코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러면 저의 1년 후배시군요. 이국당의 회의실에서 수십 년 전 같은 캠퍼스를 걸었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다. 유리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게니치도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가 풀리고 있었다.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풀리고 있었다. 회장의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종수에게
차 열쇠를 던진 적이 있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한 적이 있었다.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넌 그 남자가 자기가 입학조차 못한 대학의 졸업생이었다. 수치심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들면 종수의 눈과 마주칠 것 같았고 그 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사모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명절마다 기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배운 건 없지만 성실하니까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말을 할 때 종수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에서야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기억이었다. 비서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 파일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12년 동안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점심때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비서 자신의 12년까지 함께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종수는 누구의 표정도 살피지 않았다. 그에게는 끝내야 할 일이 있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점 일본 측이 가장 우려하는 문화적 차이의 문제. 종수는 자신의 양국 경험을 꺼내 놓았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정서로 자란 사람이 도쿄에서 일본의 공기를 마시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몸으로 익힌 시간들. 그 시간이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놓인 골짜기 위로 다리가 되었다. 종수는 일본 측의 우려를 한국어로 풀어 회장에게 전했고 회장의 양보를 일본식 논리로 재구성해 다나카에게 전했다. 단순히 말을 옮긴 것이 아니었다. 양쪽의 체면을 모두 세우면서 실리는 정확히 나누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종수의 목소리는 처음과 같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 마치 12년 동안 이 2시간을 위해 체력을 아껴온 사람처럼 게니치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회장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악수를 종수가 지켜보고 있었다. 합작 계약 초안 위에 2개의 펜이 올라갔다. 서명이 이루어졌다. 방 안에 박수가 나왔다. 어색하고 안도하고 경이로운 박수였다. 협상은 성공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박수가 멈추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방 안에는 이상한 공기가 남았다. 축하의 온기가 아니었다.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무게였다. 게니치가 종수에게 다가왔다. 명함을 건넸다. 운전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는 일본 재계의 거물.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었다. 오늘의 통역은 제가 20년 비즈니스를 하며 경험한 것 중 최고였습니다. 게니치는 고개까지 숙였다. 종수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유리코는 떠나면서 종수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이 말하고 있었다. 같은 캠퍼스의 은행나무 아래를 걸었을 그 시절의 청년에게 수십 년 뒤에야 보내는 인사 같은 눈빛이었다. 일본 측이 떠난 뒤 회의실에는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종수만 남았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아까의 침묵이 놀라움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수치였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 기사. 그리고 멈추었다. 12년 동안 불러렀던 호칭이 지금은 입 안에서 돌처럼 굴러다녔다. 회장은 자신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감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숨겼느냐고 물어야 하는 건지, 어떤 문장도 완성되지 않았다. 종수가 대신 말했다. 회장님, 저는 내일도 아침 7시에 차를 대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종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한쪽 벽에 등을 기대었다. 눈을 감았다. 숨을 내쉬었다. 길고 느리고 12년만큼 무거운 숨이었다.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종수의 눈가로 한 줄기 물기가 흘렀다. 소리 없이.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 아니었다. 12년이라는 시간에게 보내는 늦은 작별 인사였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6시 30분에 차를 세웠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웠다. 12년 동안 매일 해왔던 일이기에 이 루틴만큼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장이 아니었다. 사모님이었다. 박 기사 잠깐 안으로 들어와요. 종수는 처음이었다. 사모님이 그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이 12년 동안 사모님에게 종수란 차문을 열어주는 손이었고 우산을 받쳐주는 팔이었으며 가끔 100미러 너머로 스치는 뒤통수였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소파 위에 커피가 2잔 놓여 있었다. 종수에게 커피를 내어준 것도 처음이었다. 그 커피 한 잔이 말하고 있었다. 어제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제 일본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입을 열었다. 다나카 게니치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박 기사님, 아니 박 선생님과 직접 소통 창구를 두고 싶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사모님의 입에서 그 호칭이 나왔을 때 종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가슴 안에서 울렸다. 12년 동안 박 기사, 운전기사, 심지어 거기라는 지시대명사로 불려왔던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이름을 되찾는 것과 같았다. 사모님의 표정이 변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당혹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기 방어가 있었다. 당신이 말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책임을 돌리려는 무의식이 담겨 있었다. 종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응접실의 공기를 갈랐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집의 누구도 종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학력을, 경험을, 꿈을, 과거를 그 무엇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는 면허증과 무사고 경력만 필요했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조건만 확인하면 되었으니까. 사모님이 고개를 돌렸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종수가 먼저 일어났다. 차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종수는 응접실을 나왔다.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종수를 찾아왔다. 회장의 아들 재민이었다. 재민은 37그룹 경영전략실 상무였다. 종수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25이었던 그 청년은 이제 양복을 입고 임원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종수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25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를 탈 때 인사를 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 중에는 종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었으며 한 번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기사가 마리아라며 종수를 이야깃거리로 소비한 적도 있었다. 그 재민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종수는 차를 닦고 있었다. 박 선생님,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다. 마치 처음 배우는 외국어의 첫 문장처럼 어색하고 거칠게 나왔다. 어제 일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서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고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종수는 그것이 재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과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랫사람에게 사과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 정도면 전력 질주였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종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재민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다. 종수는 다시 차를 닦았다. 같은 동작 같은 순서 같은 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도 종수의 손에서는. 하지만 회장과 안팎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도쿄대 출신이래. 일본어를 원어민보다 잘한대. 대기업에서도 탐낸대. 사실과 과장이 뒤섞여 종수는 하루아침에 전설이 되었다. 어제까지 눈인사조차 하지 않던 경호원이 커피를 건넸다.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었다. 비서실 직원이 처음으로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종수는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기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쁨보다 쓸쓸함이 컸다. 이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종수에 대한 정보가 달라진 것 뿐이었다. 어제의 종수와 오늘의 종수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손으로 같은 핸들을 잡고 같은 구두를 신고 같은 복도를 걷는다. 달라진 것은 오직 타인의 시선뿐이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달라지려면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존재만으로는 부족했다. 쓸모를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 종수는 그 세상의 문법을 오래전에 배웠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일본어를 못했다면 나는 영원히 투명인간이었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능력이라는 통행증이 없었다면 종수라는 사람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12해의 성실함도 수천 번의 안전운행도 새벽마다 닦아놓은 차의 광택도 그 어느 것도 단 한 번의 일본어만큼 종수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 사실이 기뻐야 할 하루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종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일본에서 온 항공 우편이었다. 발신인은 다나카 유리코.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위에 붓펜으로 쓴 정갈한 글씨가 빼곡했다. 일본식 계절 인사와 안부 뒤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당신처럼 겸손하고 깊이 있는 분을 만난 것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당신의 일본어에는 문법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오랜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종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추었다. 글자가 흐려졌다. 눈물이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한 줄기 물기가 아니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양보를 타고 흘러내렸다. 오래 울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확하게 읽어주었다는 것.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12년을 번역해 주었다는 것. 그것이 종수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문장이었는지도 몰랐다. 그 눈물은 12년치 감정의 무게였다. 무시당한 날들 존재를 부정당한 순간들. 그럼에도 매일 아침 핸들을 잡았던 자신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기도 했다. 편지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종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집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12년 전의 자신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어제 비로소 드러난 자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종수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종수는 주차장에 홀로 남아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다만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 이 핸들을 처음 잡았던 날이 떠올랐다. 43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도쿄에서의 10년을 접고 돌아온 서울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남은 것은 운전면허증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이 차에 탔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같은 운전석에서 종수는 전혀 다른 질문을 마주하고 있었다. 살기 위해 탄 차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가슴 안주머니의 편지가 심장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다나카 유리코의 글씨가 종수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발견되었다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종수는 알고 있었다. 발견된다는 것은 동시에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투명 인간에게는 갈림길이 없다.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든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번 모습이 드러난 사람은 서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회장은 오늘 종수에게 처음으로 악수를 청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종수는 느꼈다. 그 악수 안에 붙잡으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한 자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유자의 본능 같은 것. 종수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펼쳤다. 어둠 속에서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었다. 접어 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아직 방향은 정하지 못한 채, 그러나 멈추지는 않으는 채. 한 달이 지났다. 종수는 여전히 차를 몰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시동을 걸고 같은 길을 달렸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회장이 더 이상 뒷자리에서 전화만 하지 않았다. 가끔 백미러 너머로 종수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안에는 이전에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오후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종수 씨 잠깐 사무실로 올라와 주겠소. 그것은 12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종수가 올라가는 곳은 언제나 지하 주차장이었고 내려가는 곳도 지하 주차장이었다. 위층은 그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종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18층. 회장 집무실 앞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종수는 그 문턱을 넘으며 자신이 지금 어떤 경계선을 건너고 있는지 느꼈다.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일본 사업부 고문. 종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나카 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어와 일본 비즈니스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사내에 없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아래에는 한 달 전 접견실에서 목격한 충격이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듯 했다. 종수 씨가 적임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종수 씨밖에 없소. 종수는 그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67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류를 넘기기에는 그 손이 너무 오랜 세월 다른 일에 길들여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종수는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지하로 내려왔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서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접견실에서 있었던 일, 다나카 유리코의 편지, 그리고 12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도쿄에서의 삶. 아내는 말없이 들었다. 오래 들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한마디를 했다.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당신 자리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종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숙였고 아내가 내민 따뜻한 차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일주일 뒤 종수는 마지막으로 차고지에 섰다. 12해 동안 몰았던 검은 세단 앞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고 걸레를 적셨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 없는 일이었다. 본입부터 시작했다. 천천히 빈틈없이. 앞유리 옆면 뒷유리 트렁크. 마지막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핸들을 닦았다. 닳아서 반들거리는 가죽 위로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이 핸들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던 시간들이 손끝에서 스쳐 지나가 나갔다. 종수는 문을 닫고 차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정비팀 사무실 서랍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 명함이 도착한 날 종수는 거울 앞에 섰다. 양복이 아니라 정장이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어색했다. 도쿄에서 살던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다. 20년 넘게 잊고 있던 매듭이 손에서 헤맸고 3번 만에야 겨우 모양이 잡혔다. 명함에는 일본 사업부 고문 박종수라고 적혀 있었다. 종수는 오랫동안 그 6글자의 이름을 들여다보았다.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놓인 자리가 달라지니 글자의 무게마저 달라 보였다. 회의실에 처음 앉았을 때 시선이 느껴졌다. 젊은 직원들의 눈이었다. 기사 출신이라는 수군거림이 복도에 흘렀다. 종수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다만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일하는 것. 다나카 기업과의 화상회의에서 종수는 통역을 넘어 문화의 결을 읽어주었다. 일본 측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절에 가까운 뉘앙스인지 진심으로 시간을 달라는 뜻인지를 구분해 주었다. 한두 번의 회의가 지나자 수군거림은 조용해졌다. 3번째 회의가 끝났을 때 한 젊은 과장이 종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고모님, 일본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벽에 낸 첫 번째 금이었다. 그 금은 곧 문이 되었다. 합작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종수가 놓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내자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다나카 유리코와의 실무 조율에서 종수는 단순한 언어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오랜 세월 눈치와 절제로 단련된 그의 태도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측 실무진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반년이 지났을 때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다나카 사장은 종수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다. 박 고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곁에 있던 사람들은 보았다. 그 무렵 종수는 조용히 또 하나의 일을 시작했다. 구청 평생교육원에 일본어 무료 강좌를 개설한 것이다. 수강생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었다. 첫 수업에서 종수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도 67의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과거를 품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택시를 모는 70대 남자. 중견기업 대표였다가 부도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근을 서는 68세의 사내. 그들은 처음에 서로의 현재만 보았다. 택시 기사, 경비원 은퇴자. 그러나 일본어 교실에서 한 글자씩 히라가나를 따라 쓰는 동안 조금씩 과거의 문이 열렸다. 옛 이야기가 쏟아졌고 놀라움이 뒤따랐다. 그리고 놀라움 다음에 온 것은 존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추락을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버텨온 시간을 인정했다. 그것이 이 교실에서 일본어보다 먼저 배운 것이었다. 어느 저녁 종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딸의 글씨였다. 종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아빠, 이 편지를 쓰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쓰다 지우고, 지우다 울고, 울다 다시 쓰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빠가 운전기사라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을 때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때 아빠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있었겠죠. 아빠는 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의 12년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지.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었는지. 죄송해요, 아빠. 그리고 존경해요. 종수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접었다. 다시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종수는 대답 대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말은 아내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을 닦던 그 모든 날들의 자신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종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특별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 어딘가의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실에서, 새벽 택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접어두고 살아가고 있다. 한때 무엇이었는지를 말하지 못한 채 지금 무엇인지로만 평가받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 종수가 증명한 것은 일본어 실력이 아니었다. 그가 증명한 것은 사람의 가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매일 있는 사실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박종수였고,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박종수였다. 달라진 것은 그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새벽 4시에 펼쳐놓은 교재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는 하루하루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다. 종수의 12년이 증거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종수가 차고지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닦던 그 장면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를 판단한다. 식당에 들어서면 종업원의 이름표를 읽기 전에 그의 구부정한 허리를 먼저 본다. 택배 상자를 받을 때 문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안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일은 더더욱 드물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지 않은 것이다.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종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종수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종수에게 12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있었을 누군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종수에게 커피를 시키던 직원 차 뒷좌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임원 주차장에서 스쳐 지나가며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던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악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보지 않았을 뿐이다. 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모욕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50이 넘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60이 넘으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르으니 넘으면 조용히 물러나 앉아 있는 것이 도리라고. 이 말들은 따뜻한 조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들어있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부드럽게 포장된 폭력이다. 종수는 53세 운전석에 앉았고 65세 회의실에서 입을 열었다. 그 사이 12년 동안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종수는 증명했다. 기대받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자란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불꽃은 타오른다는 것을. 이 나라에는 종수가 많다. 은퇴 후 경비실에 앉아있는 전직 엔지니어가 있다. 새벽 택시를 모는 전직 교사가 있다. 시장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전직 간호사가 있다. 그들의 손에는 수십 년의 기술과 경험과 지혜가 남아있지만 사회는 그 손에 새로운 명함을 쥐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한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 앞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은 제도만의 몫이 아니다. 시선 하나, 인사 한마디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침묵을 깨뜨린다. 종수에게 그것은 다나카 부부의 눈빛이었다. 직함이 아닌 사람을 본 그 눈빛이 12년간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종수가 VIP 접견실에서 일본어로 입을 연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다나카 부부는 약속을 지켰다. 봄이 오자 그들은 종수에게 도쿄행 항공권을 보냈다. 40년 만에 일본이었다. 공항에 내려 전철을 타고 한때 살았던 동네의 이름이 적힌 역 표지판을 보는 순간 종수의 발이 멈추었다. 글자는 같았다. 그러나 그 글자를 읽는 자신은 완전히 달랐다. 23살의 유학생이 걸었던 그 골목을 66의 종수가 다시 걸었다. 하숙집이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매일 아침 우동을 먹던 가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골목의 폭은 같았고 골목이 꺾이는 각도도 같았다. 종수는 걸으면서 그때의 자신이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23살의 종수가 묻는 것 같았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 질문에 종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네가 걸어온 길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 그때 외웠던 단어 하나, 그때 흘린 땀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40년 뒤에 너를 구해주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도쿄 시내의 작은 찻집이었다. 창가 자리에 종수와 다나카 부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다나카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부인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말했다. 박상 작년 그날 접견실에서 당신이 말을 시작했을 때 나는 당신의 일본어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눈빛에 놀랐어요.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요. 종수는 웃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웃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 꽃집 하나가 열린 창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부인이 그 꽃잎을 집어 종수의 찻잔 옆에 놓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봄 햇살에 부서지는 그 순간 종수는 생각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불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당신이 앉은 자리가 높지 않아도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기억하라. 당신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는 날 당신은 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으로. 벚꽃은 계속 흩날렸다. 종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진정한 품격은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스스로 갈고 닦은 내면의 깊이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종수의 이야기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 노년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수많은 빛들이 편견이라는 그늘을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종수가 찻집을 나섰을 때 거리에는 꽃잎이 눈처럼 쌓여 있었다. 그 위를 밟으며 걷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40년 전 같은 거리를 걸을 때는 무거웠다. 주머니에 동전 몇 개 가슴에 불안 한 덩어리를 안고 걸었다. 지금은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가슴이 달랐다. 불안 대신 고요가 있었다. 그 고요는 체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일종의 평화였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종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도시도, 산도, 바다도, 그리고 12년이라는 시간도. 그 시간 동안 받았던 무시 삼켜야 했던 말들, 운전석에 앉아 이를 악물던 밤들이 구름 아래 어딘가에 놓여 있었다. 종수는 그것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상처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종수는 믿지 않았다. 상처는 그저 상처일 뿐이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상처를 입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선택이다. 종수는 매번 그 선택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곁에도 종수가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 점심마다 국을 떠주는 그 사람, 새벽거리를 쓸고 있는 그 사람. 그들의 침묵 뒤에 어떤 언어가 숨어 있는지, 그들의 구부린 등 뒤에 어떤 세월이 접혀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해해 주기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궁금함은 관심이 되고, 관심은 존중이 되고, 존중은 결국 한 사람의 세계를 다시 밝히는 불빛이 된다. 종수는 인천공항에 내려 짐을 끌고 도착 로비를 걸어 나왔다.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종수는 멈추어 서서 로비를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걷는 사람들, 저마다의 침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종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인사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장 깊은 경의는 언제나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건네지는 법이니까.